네, 국어 강사 김태진입니다. 바탕 모의고사 오답률 높은 주요 문항을 해설합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1문단부터 가겠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내뿜는 방사선 중에는 X선과 같이 파장이 매우 짧은 전자기파가 있다. X선이 물체에 부딪혀 산란될 때 산란된 X선 중에는 산란 이전보다 파장이 긴 X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밑줄. 산란된 X선 중에는 산란 이전보다 파장이 긴 X선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여러분 문장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산란된 X선 중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다는 뜻이죠. 파장이 변하지 않는 것과 파장이 변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현상을 왜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콤프턴 효과라고 하는데, 이 효과를 활용하여 방사선 물질의 위치를 찾아내는 장치가 콤프턴 카메라이다. 자, 이 장치는 핵의학이나 천체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 그러니까 원리 과정을 설명하는 위치는 원리 과정을 설명하는 목적은 바로 얘 때문인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뭔가의 위치를 확인한다면 당연히 파장이 유지되는 것과 파장이 변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그렇죠? 얘를 기준으로 뭔가 변화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치를 추적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겠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경우 이렇게 두 개 구별해주고 이 정보에 좀 더 집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이 문단 갑시다. 컴퓨터 카메라 내부에는 수많은 반도체가 격자 구조로 촘촘히 배열되어 있는 반도체 판 두 개가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다. 여기서 반도체 판 두 개 밑줄. 위치 구별합시다. 그리고 좀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밑에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반도체 하나, 여기 반도체 하나. 됐습니까? 그리고 산란부와 흡수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구별해 줄 필요가 있겠지. 근거 기출문제는 뭐가 있죠? 이제 좀 지겹죠? 2019 학년도 6월W 평가 LFI의 키트. 그죠? 위치에 따른 현상. 자, 이 중 외부의 방사선 물질로부터 방출된 X선이 유입되어 부딪히는 반도체 판을 산란부라고 한다. 그래서 얘 이름을 산란부라고 부르겠대. 자, X선은 산란부를 이루는 반도체 전반에 부딪히며 산란되는데, 이때 X선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광자는 특정 반도체를 투과하는 과정에서 원자 속 전자와 충돌하여 운동 방향이 바뀐다. 광자와 충돌한 전자가 기존 궤도를 유지하면 끊어주고. 그럼 여기서도 지금 경우의 구별이네? 그렇죠?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케이스와 어떤 케이스? 기존 궤도를 유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네, 이걸 생각해 보면 얘는 여기에, 얘는 여기에 이렇게 대응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1문단 읽고서 세웠던 뼈대를 기준으로 해서 정보 붙여나가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유지가 될 때는 그 광자는 산란으로 운동 방향이 바뀐 각, 즉 산란각에 관계없이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 이 경우 그 광자로 이루어진 X선의 파장은 변하지 않는데, 그쵸? 여기 밑줄. 이 경우 그 광자로 이루어진 X선의 파장은 변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사실 이 내용이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서 인과관계가 확정될 수 있겠죠. 됐죠? 자, 다음에 이는 전자기파의 파장은 광자 에너지의 반비례하고 광자 에너지는 광자의 운동량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여기서 파장과 에너지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건 올해 모의평가를 쭉 풀어왔다면 이거 정리하면 안 돼. 되게 자주 나왔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모의고사를 풀든 쭉 따라왔다면 이 얘기가 적어도 한두 번은 나왔습니다. 한두 번은. 그죠? 그리고 이 소재는 다른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에너지와 파장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건 거의 외운 상태가 돼야 돼. 소재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 알겠죠? 굳이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현장에서 생각 안 나면 어쩔 수 없죠. 정리해놓고 가야지. 자, 다음에 반면 광자와 충돌한 전자가 기존 궤도로 이탈하면 끊어주고.
그 광자의 운동량 일부가 그 전자에 전해져 그 광자의 운동량은 그만큼 감소한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 얘가 사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서 인과관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겠죠. 됐죠? 자, 다음에 따라서 그 광자로 이루어진 X선의 파장은 길어지는데 이때 광자의 산란각이 클수록 광자의 운동량이 더 많이 감소하므로 X선의 파장이 더 많이 길어진다. 자, 그러니까 이때 이 감소한 광자의 운동량은 산란부 반도체로 전달이 되는데 이때 이 감소한 크기는 광자의 산란각과 비례관계를 이루게 되더라. 자, 그 다음 달라갑시다. 산란부의 특정 반도체에서 광자가 손실한 에너지는 그 반도체에 전달된다. 여기 몇 줄? 산란부의 특정 반도체에서. 여기 위치에서 맞죠? 여기 위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 자, 반도체 에너지가 전달되면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던 전자들 중 일부가 높은 에너지의 자유전자가 되어 반도체 내부를 이동함에 따라 반도체에서 전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자, 이때 반도체에 전달된 에너지가 클수록 더 많은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므로 전류의 세기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강해진다. 따라서 이 전류의 세기를 통해 광자가 산란 시 손실한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얘를 당연히 역추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달라. 산란부를 지는 X선은 여기 밑줄 산란부에 비해 두꺼운 이거 확인해 줘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 여러분 혹시 이 2019학년도 6월달 모의평가 키트 주문 기억납니까? 실현은 무슨 형태였죠? 액상의 실현 형태였죠? 그거 내용이 문제에서 물어봤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께가 두껍다. 이 정도까지 놓치면 안 돼. 거기다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잖아. 그죠? 자, 두께가 두꺼운 또 다른 반도체 판에 도달하여 이를 지나지 못하고 흡수됐는데 이 반도체 판을 흡수부라고 한다. 광자가 흡수부에 도달하여 특정 반도체에 흡수될 때 그 광자 에너지는 그 반도체에 모두 전달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왜 더 두꺼워야 돼? 왜 충분히 두꺼워야 되는 거죠? 바꿔 말하자면 충분히 두껍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이 광자가 또 얘를 뚫고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뭘 측정할 수가 없지? 얘 측정 안 되죠. 됩니까? 얘 측정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광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두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충분히 두껍게 만들어줘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뭐 어디랑 연결이 될 거냐면 이 목적의식이랑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4번 문제에서. 다 이유가 있어.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자, 계속 갑시다. 이때 역시 반도체에 전달된 에너지를 통해 그 반도체에서 전류가 발생하므로 그 전류의 세기를 통해 광자의 산란 후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다. 광자가 산란 시 손실한 에너지, 광자의 산란 후 에너지, 광자의 산란각 사이 함수 관계는 알려져 있으므로 여기 밑줄 산란 지점 반도체와 흡수 지점 반도체에서 나타내는 전류의 세기를 통해 광자의 산란각을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두껍게 만들지 않으면 뭘 제대로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광자의 산란각, 그렇죠. 광자의 산란각을 제대로 계산하는 게 힘들어지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이때 광자가 산란 시 에너지를 손실하지 않는 경우는 배제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서 얘는 중요하지 않다고. 자, 그 다음 따라 특정 한 지점에 있는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되어 컴퓨터 카메라에 유입된 수많은 X선 중에 특정 X선의 광자가 그림과 같이 A에서 산란되어 B에 흡수되었고 여기서 산란돼서 여기로 흡수가 되었고 이 광자의 산란각을 계산한 값이 세타라고 하자. 그래서 세타라고 한다면 직선 AB와 각 세타를 이루며
A에서 장치 외부로 뻗어있는 반직선 L을 가정했을 때 AB를 축으로 L을 회전시키면 원뿔면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뿔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이 원뿔면은 A에서 산란되어 B에 흡수된 어떤 광자가 방사성 물질에서 출발한 후 산란부에 도달하기까지 거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로의 집합이다. 컴퓨터 카메라에 유입된 광자의 산란 위치와 흡수 위치의 쌍은 무수히 많으므로 이러한 원뿔면은 무수히 만들어진다. 이러한 원뿔면들은 한 점에서 교차하는데 이 점이 방사성 물질의 위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전에 어떤 단계가 추가가 돼야 돼? 뭐의 계산? 맞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만들어낸다? 원뿔면. 그리고 그것들의 교차점이 뭐라고? 위치가 되는 거라고. 여기서 산란부와 흡수부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이 전류와 이 전류의 의미를 구별해 줘야 돼. 알겠죠? 자, 일단은 여러분 보기에서 첫 번째 줄 일정한 파장을 갖는 밑줄. 자, 파장이 일정하다니까 여기서 가나다 간에 뭐가 다르지 않다? 광자의 운동량이 다르지 않다. 맞습니까? 파장이 똑같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선지 1번 갑시다. 가에서 광자가 전자와 충돌할 때 전자가 그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았다면 끊어주고, 그럼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전자로 운동량이 전달이 되는 건 이때만이죠. 그래서 1번 지울 수 있겠고, 다음에 선지 2번. 나에서 발생한 전류의 세기가 강할수록 B에 도달하는 X단의 파장이 길어지겠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의 전류의 세기가 세단 얘기는 바꿔 말하자면 뭐가 운동량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이거. 그럼 파장 길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2번 지울 수 있고. 다음에 3번. 다에 전달된 에너지와 수에 전달된 에너지의 합.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니까 여러분 이거 두 개 해석해봐. 무슨 에너지를 뜻하게 되는 거죠? 광자의 산란 이전 에너지. 맞습니까? 광자의 산란 이전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A에 전달된 에너지와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A는 산란 때문에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다. 맞습니까? 그러면 3번 지원할 수 있겠죠. 이해된? 4번 잘렸습니다. 선지 별표 하나. 자, 나와 다에서 전류가 발생하였고 나를 투과한 광자의 산란각이 다를 투과한 광자의 산란각보다 작다면 끊어주고. 자, 그럼 여기서 광자의 운동량은 누가 더 큰 거죠? 산란각이 여기서 나가 더 작다니까 광자의 운동량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누가 더 큰 상태란 얘기야? 나가 더 큰 상태란 뜻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전류의 세기는 누가 더 세다고 봐야 될까? 여기서 B하고 그 다음에 C 중에 흡수부에서 전류의 세기는 누가 더 센 거야? 응? 이거 생각해 보면 B가 더 크다 맞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선제 4번은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됐나? 그럼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는 전류의 세기가 누가 더 세죠? 다가 더 세죠. 맞죠? 왜냐면 여기서의 에너지는 광자가 잃어버린 에너지를 뜻하니까. 이해된?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여러분 헷갈리지 않고 여기서 전류의 세기와 여기서 전류의 세기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선제 4번을 금방 처리할 수가 있다고. 납득되나?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뭘 구별해 달라? 위치에 따른 현상. 이해됐죠? 4번 정답이고. 사실 12에서 17번은 지문이 어려서 그렇지 그 개념을
예시와 딱딱 붙여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문제는 금방 다 풀립니다. 알겠죠? 문제를 꼬아놓은 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읽을 거냐, 개념과 예시를 어떻게 결합할 거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예시 기출은 7개의 가능색의 지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봅시다.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면 B다 라는 형식의 명제는 이라고 줬죠. 그럼 이게 일종의 뭐라고 봐야 돼?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예시. 그럼 이 순간 여기 이 부분이 뭐라고 봐야 돼? 그리고 얘를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B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정해놓고 뒷부분 읽어줘야지. 자, 그런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그럼 따져봅시다. 나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 탔어, 못 탔어? 못 탔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기차를 탔다면 이라는 건 A가 뭘로 결정이 된 거지? 그렇죠. 이미 거짓으로 결정이 된 거죠. 자, 그랬을 때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전체 명제가 참이라고 규정된다. 저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현실세계에 비춰서 지각했다. 그쵸? 참이 되는 거고, 현실세계에 비춰봤을 때 지각하지 않았다가 거짓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둘 다 명제의 전체 진리값은 참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읽어야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됩니다. 둘 다 참인데 왜 얘는 주장 안 하냐고. 문제의식 바로 그거죠.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개념? 예시. 그래서 A야 혹은 B 딱딱 대응시켜서 A가 뭘 얘기하는 거고 B가 뭘 얘기하는 거지. 예시에서 빨리빨리 찾아서 대응시켜서 읽어줘야죠. 같이 봅시다.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그럼 예시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거 따져봐야죠. 그쵸?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강하게 믿는다고 해보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내일 비가 온다는 이미 약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비가 온다가 새롭게 주어지는 조건인 거지. 그럼 얘 밑에 뭐라고 적어야 돼? A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게 바로 B가 되는 거죠. 내일 비가 온다. 자, 그럼 따져봅시다. 만약 인식 주체가 여기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여기서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오늘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조건 하에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 생각해봐. 지금이 장마철이야? 내일 비가 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창문 열어보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그럼 내일 비가 온다라는 믿음의 정도는 어떻게 되는 게 합리적이죠? 이전보다 더 강해진다. 그쵸?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추상적인 인문 철학 지문에 절대로 뭘 건너뛰면 안 돼? 예시 건너뛰면 안 되는 거죠. 자, 지문 가. 이것은 빨간 구두이다 라는 사례가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약간 좀 정신 나간 질문 같죠? 근데 실제로 이 소재는 내가 행정고시 준비하던 시절에 PSAT에 나왔던 수제입니다. 그때 이 정도 내용을 4분 만에 풀었어야 되는데 또 문제를. 이 질문을 던진 20세기 철학자 햄펠은 해당 사례가 그 가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고 결론을 내린다. 일반적 직관에 배치되는 이러한 결론은 까마귀 역설로 불리고 있다. 햄펠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것은 그가 형식 논리학의 준칙 중 밑줄 니코드 기준과 동치 조건. 밑에 적어봅시다. 개념 더하기 예시. 그럼 니코드 조건과 동치 조건에 따라서 얘를 좀 문장의 형식을 바꿔줄 필요가 있겠더라. 됐습니까? 자, 이 문장 갑시다. 모든 A는 B다라는 형식의 가설은 A라면 모두 B다라는 보편 조건문 형식의 가설로 표현될 수 있다. 자, 그럼 바꿔. 모든 까마귀는 검다. 바꾸면 뭐가 되는 거죠? 까마귀라면 모두 검다. 알겠죠? 이렇게 쭉 따라가라고. 자, 니코드 기준은 이러한 보편 조건문 형식의 가설에 대해 A다라는 정권과 B다라는 후권을 모두 만족하는 사례는 그 가설을 입증하고
전건은 만족하지만 후건을 만족하지 않는 사례는 그 가설을 반증한다는 조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본 다음에 여기서 입증 사례는 얘가 입증 사례 됐습니까? 자, 그리고 반증 사례는 뭐죠? 얘는 입증하지만 얘가 거짓일 때 이건 반증 사례라고 보겠다 이거죠. 됐지? 자,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가설은 까마귀라면 모두 검다라는 보편 조건문 형식의 가설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에 니코드 기준을 적용하면 이것은 검은 까마귀이다. 자, 그러면 까마귀다. 그 다음에 검다. 다 충족하죠? 입증하는 사례가 될 테고 이것은 빨간 까마귀다. 그러면 까마귀인데 빨갛다니까 T이면서 F인 거죠? 얘는 그러니까 반증하는 사례가 되겠네. 됐죠? 자, 그래서 3문답 가보면 그러나 여기에 동치 조건을 결합하면 일반적 직관에 배치되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치 조건 적용할 수 있도록 또 뭔가 문장이 조작이 필요할 텐데 동치 조건은 동치인 두 가설 중 하나를 입증하는 사례는 다른 하나의 가설도 입증하고 하나를 반증하는 사례는 다른 하나의 가설도 반증한다는 준칙이다.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가설과 모든 검지 않은 것은 까마귀가 아니다라는 가설은 대우 관계로서 서로 동치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빨간 구두를 생각해 봅시다. 빨간 구두 검지 않다 맞죠? 까마귀가 아니다니까 구두 맞죠? 그러면 빨간 구두는 얘를 입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입증하게 되는 거니까 동치 명제 뭐도 인정하게 되는 거지? 얘도 입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에 대한 입증 사례가 빨간 구두가 될 수 있는 거지. 자, 에치인슈타인은 이론적 설명 방식을 바탕으로 사례와 가설 간의 증거 관계를 판단한다. 근데 특정 사례와 특정 가설 사이에 설명적 연관이 있으면 해당 사례는 그 가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설명적 연관이 있으면 증거가 된다라고 주장했으니까 이 설명적 연관이 뭔지 개념적인 파악하는 게 필요하겠네? 그죠? 자, 일반적으로 특정 사례와 특정 가설이 있을 때 어떤 매개 가설을 통해 왜 해당 사례가 참인지와 왜 그 가설이 참인지가 모두 설명될 수 있으면 끊어봅시다. 자, 그러면 특정 사례와 그다음에 특정 가설이 있을 때 여기서 매개 가설이 뭘 해줘야 된다고? 해당 사례와 해당 가설이 참이라는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형태인 거죠? 얘도 참임을 설명, 얘도 참임을 설명. 됐습니까? 그러면 뭐와 뭐 사이에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얘와 얘 사이에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됐죠? 자, 금속의 불꽃색 확인 실험. 가설 H. 모든 나트륨 금속은 노란색 불꽃을 낸다. 사례들. 리튬은 붉은색, 칼슘은 주황색, 칼륨은 보라색. 근데 매개 가설. 모든 금속의 불꽃색은 그 금속의 고유한 원자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여기서 리튬, 칼슘, 칼륨 다 원자 구조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를 통해서 이거 둘 다 입증되죠? 설명해낼 수 있죠? 그러면 사례가 얘를 입증하는 이 관계가 되는 거니까 둘은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단락 갑시다. 이는 결론에 이르는 방법만 다를 뿐 햄페리 논주가 마찬가지로 보편 조건문 형식의 가설에 대해 전건과 후건 모두를 만족하지 않는 사례가 그 가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결론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에치인슈타인의 증거 이론을 이것은 빨간 구다라는 사례와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가설의 관계에 적용해보면 까마귀 역설과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그리고 빨간 구두. 그러면 빨간 구두가 설명될 수 있는 이론이면서 동시에 까마귀가 검다라는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이어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 일반적인 직관으로는 그런 이론을 상상하는 게 가능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 구두와 모든 까마귀는 검다 사이에는 이 에치인슈타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없는 거죠? 설명적 연관이 없는 거죠. 1번. 니은은 검다면 모두 까마귀다 라는 보편 조건문으로 바꿀 수 있다. 뭐야? 까마귀라면 모두 검다로 바꿨죠? 1번 삭제.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은 여기서 니은 밑줄. 니은을 보편 조건문으로 바꾼 가설의 전건과 후건이 아니라 니은과 대우 관계인 가설. 맞습니까? 얘를 입증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얘처럼 바꿔주면 선제 3번은 가볍게 여러분이 판단해낼 수 있지?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제 4번 후건도 만족하죠? 맞죠? 자, 그리고 5번 여러분 기억은 니은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죠. 그쵸? 자, 그리고 니은의 대우를 보편 조건으로 바꾼 가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인 거죠. 이 그림에서 임의로 상정된 직선은 매개 가설을 통해 참이 설명될 수 있는 모든 사례와 가설의 집합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직선 위에 있다면 뭐가 존재하는 거죠? 얘가 존재하는 거죠. 직선 위에 있다면 설명적인 연관. 자, 그러면 여러분 선제 1번 갑시다. 가설 H는 매개 가설을 통해 왜 참인지 설명될 수 있으므로 직선 위에 당연히 있겠죠. 다음에 2번 A와 가설 H 사이에는 설명적 연관이 있으므로 당연히 증거가 될 수 있겠지. 다음에 3번 D가 빠져나갔다. 그럼 외계 가설을 통해서 증명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설명될 수가 없다죠. 자, 그 다음에 4번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다른 특정색의 불꽃이 관찰됐다고 하더라도 매개 가설을 통해서 설명만 된다면 직선 위에 존재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직선에서 삐져나갔다라는 건 뭐라고 봐야 돼? 매개 가설을 통해서 설명될 수가 없는 사례. 4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선제 1번. 터무니없이 N의 만순의 태도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담겨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왜 터무니없는 거죠? 나는 어떤 사고의 주체이기 때문에? 계산적 사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더덕과 나무를 주고 그다음에 만순의 처지라면 당연히 뭘 받아가야 돼? 대가를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터무니없게 느껴지는 거죠. 자, 1번 지울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디귿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나의 발화를 인용부호 없이 서술하고 있다. 적절하죠? 그래서 여러분 디귿 밑을 적어봅시다. 반성 이전. 반성 이전.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됐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반성 이전과 이효를 그 차이를 대비시켜 줄 수 있는 구절이 뭐지? 만순애가 머물던 자리는 깨끗하지가 않았다. 근데 반성 이후에는 만순애가 머물던 자리가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이 두 개의 대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리을 만순애에게 안경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는 나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다. 리을 아니지. 안경 얘기를 못한 건 아쉽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후련한 거죠? 만순애가 떠나간 게 후련했던 거죠. 됐죠? 그래서 4번 정답.